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 가지고 왔고요. 배종찬지음 나비의 활주로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는 법, 돈의 실체와 성향을 제대로 알아 기분부터 익혀 부자가 되는 돈 버는 법, 돈 모으는 법, 돈 굴리는 법, 돈 지키는 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읽어볼게요. 돈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유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참으로 돈 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장기적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취업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며 장사나 사업은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안 되니 먹고 살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돈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본인은 정작 돈에 허덕이며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돈 없어도 돈에 대하여 당당함을 지녀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자기 모순이 아닐까요? 차라리 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돈에 대하여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동안 돈 벌 줄만 알았지 돈 관리도 몰랐고요. 그동안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취업 공부만 하였지 돈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돈에 관해서는 원시인같이 살았고 돈에 허덕이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돈 공부를 제대로 해서 돈을 익히고 배우며 진짜 부자들처럼 돈을 굴리고 관리하여 앞으로의 삶은 돈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챕터 2번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읽어볼게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실수다. 빌 게이츠. 예전에 모 광역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백 명을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은 벼랑에서 나를 건지기 라는 주제였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먼저 청중에게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어릴 적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집에 비닐로 산 살돈이 없어서 비를 맞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가방이 없어서 누나의 사직여자 중학교 천으로 만든 보조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보조가방 뚜껑이 없어서 학교에 가면 옷도 가방도 책도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 젖었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가 따로 있습니까? 어릴 적 저의 모습은 비만 오면 항상 젖어 있는 그러한 가난뱅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비를 맞고 학교에 가는데 부잣집에서 자가용이 한 대 나오더군요. 뒷좌석을 보니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타고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내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가슴 한 곳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올라왔습니다. 난 앞으로 커서 우리 아들, 딸에게 저런 집에서 저런 자가용을 타고 학교 다니게 해야겠다. 나처럼 비 맞고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 무렵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각오가 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잘 살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 어린 배종찬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은 여러분에게 4가지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첫 번째,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급하게 돈을 필요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고사하고 학비조차 내지 못하여 결국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생활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 또한 희망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심각한 소득 양극화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바로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 중 제일 큰 것이 바로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 자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말하나 마나나 되겠죠. 아이들에게 좋은 옷이라도 입히고 좋은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합니까? 또는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지만 봉양하지 못하는 고통 또한 돈이 없어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 없음으로써 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불평등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되겠죠. 세 번째, 시간적 자유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할 일을 직원에게 시키면 됩니다. 회사 일도 직원에게, 집안일도 가사 도우미를 두고 운전 또한 가사를 두어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으면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 시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인이 모든 일을 해야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택시를 모는 이들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시간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시급이고 시급은 바로 먹고 사는 생계비입니다. 결국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의 속도와 고급 승용차의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육체적 자유입니다. 돈이 많으면 이왕이면 넓고 큰 집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크고 안전한 좋은 차를, 먹는 것도 맛있고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또한 이왕이면 멋진 옷에 품위 있는 장식품을 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육체를 좀 더 편하고 귀하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봐야 하겠죠. 이에 반하여 돈이 없으면 원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장나는 중고자동차로 짜증이 납니다. 품위 있는 옷은 고사하고 겨울에 따뜻한 롱코트 하나 사는 것도 겁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이 없음으로써 겪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돈 공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4가지 자유를 누구나 얻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저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법칙을 4가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차를 보면 돈의 법칙 1번이 에너지의 법칙, 돈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만 긍정적으로 다가갑니다. 돈의 법칙 2, 제곱의 법칙. 돈이 들어올 때는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돈의 법칙 3, 밀물, 썰물의 법칙. 돈은 들어올 때 잘 가두어야 합니다. 돈의 법칙 4, 파괴의 블랙홀의 법칙. 많은 돈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은 파괴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돈의 성향,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돈 버는 법,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절대 원칙. 오늘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법, 돈을 굴리는 법, 돈을 지키는 법,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가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드시 돈 벌 수밖에 없는 돈 잘 버는 습관 3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1규칙,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제2규칙, 절대 1규칙을 잊지 않는다. 워렌 버핏. 우리 주변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돈이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돈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꿈이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러시지요.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리 취업해라, 취업해라. 이 취업하라는 얘기는 빨리 가서 돈을 벌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꿈만 꾸지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령 하루 이틀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쉽게 중간에 끊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꿈은 그냥 꿈이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3가지 원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이 있는 친절입니다. 자기를 지키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겠다와 같은 과한 듯한 친절, 부담이 생기는 친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함이 눈앞에 바로 보인다고 할까요?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 사람은 순수하구나.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과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이 본다고 더 정직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3번째는 많이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압니다. 조금만 나태해도 본인들이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초기 단계까지 도달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고 그래야만 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습관의 차이는 바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죠. 그래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만을 위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이 오는 습관, 그것은 바로 친절, 정직, 지식과 지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하여 노력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이 생겼을 때 돈이 당신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조건 돈 버는 황금의 5가지 법칙, 챕터 6번인데요. 소개해 볼게요. 가장 중대한 자유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경제적인 자유다. 서머셋 모험,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에서는 황금의 5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입의 1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세요. 세 번째,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전문가가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감언 이설을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원칙, 습관,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모기의 3적을 최대한 멀리 하세요. 이 챕터 소개해 드릴게요.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입니다. 존 F 케네디. 종잣돈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을 돈이 없는데 무슨 종잣돈입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수로 돈을 모읍니까? 그렇다면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돈 모을 생각이 없습니까? 평생 모을 돈이 없다면 결국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돈의 부상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될 것이며 당신의 가족을 책임질 나이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돈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인생의 낙오자가 되실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종잣돈은 무슨 종잣돈이냐라는 식의 말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종잣돈 3적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적은 신용카드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포인트 적립 및 연말 정산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금으로 계산할 때와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소비자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돈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돈이 아닌 듯한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도 돈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현금으로 계산할 때와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용카드가 있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특히 술값 계산이나 옷값 계산 등 분위기에 이끌려 소비를 한다거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신용카드 사용은 거의
돈에 대한 무방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용카드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두 번째 적은 술값과 옷값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술값이 매달 적지 않게 나가는 돈입니다. 간단하게 한 잔 마셔도 최소 몇만 원에서 2차 노래방까지 갈 경우에는 몇십만 원 단위까지 올라가죠. 그동안 절약한 돈들이 한 번에 술값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자리만 참석하면 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 중간 단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까지 얻어먹은 것에 대해 자신도 보답해야 하는 시절이 다가오죠. 또한 얻어먹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종종 내가 낼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 돈이 엄청나게 나가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친구들 불러놓고 일단 술부터 한잔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좋은 의도의 아르바이트가 술값을 마련하기 위한 알코올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 더 먹기 전에 종잣돈을 모으고 싶다면 반드시 술술 나가는 술값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적은 가족 용돈입니다. 어느 집안이나 힘들게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사실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직장을 잡은 첫 월급이야 당연히 부모님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용돈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가지고 매달 부모님 용돈이나 힘든 가족의 뒷바라지까지 한다면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든 분들을 도와드려도 결국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밑빠진 뚝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 수입으로 아무리 많이 도와드려도 결국 그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돈만 지출되고 통장 잔고에는 항상 0에 가까운 잔고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도와주려면 일단 스스로 자립한 후에 도와드리길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여유자금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만의 자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말, 장기 불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읽어볼게요. 경기 불황에 알맞은 재테크 다운사이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파블로 피카소. 경기 주체는 통상적으로 정부, 가계,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 주체, 가계는 소비의 주체, 정부는 생산과 소비 주체가 됩니다. 현재의 경제 사정을 놓고 보면 코로나19를 말하기도 이전부터 불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자산만 부지런히 모으고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가계는 고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대 3.1%에서 2018년도에는 2.8%, 2019년도에는 2.0%로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2% 중반대가 목표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취업도 안 되는 시기, 사업이나 장세도 안 되는 시기, 국내외 경제도 어려운 시기,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잘 생존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다운사이징에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이란 사물을 소형화하는 것, 기업으로서는 감량 경영을 하는 것, 즉 축소 경영을 의미하며 가정으로 본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되었는데요. 사람 크기를 13cm로 축소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 5천만 원만 있으면 125억 원의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축소가 되고 주택도 축소가 된다는 재밌는 구상의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다운사이징의 핵심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뭐든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줄이는 게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다운사이징이란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형 평수와 소형 평수로 축소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3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여기서 월세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을 다운사이징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재 50평 아파트 거주하시다가 32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첫째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줄어듭니다. 둘째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요금, 공과금 이런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이자가 축소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면 매달 나가는 비용은 줄어들고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요즘 부동산 투자의 대세가 소형 아파트입니다. 시세 차익도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의 시세 차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현명하게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주택을 다운사이징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다운사이징을 권했던 그 시기에 정확히 그 시기에 송덕사에서도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긴축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긴축 재정을 실천을 해서 긴축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그 생각을 했는데 2023년 현재 사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는데요. 2023년 여름부터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올 것이다. 한 5년 정도 이어지는 장기적인 기후재앙이죠. 기후재앙들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너무 많아서요.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덕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긴축을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긴축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더불어서 기후재앙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이미 왔기 때문에 겨울엔 더 추워지고 여름엔 더 더워지는 그러면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 부족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그리고 냉병으로 병을 앓으시거나 고통에 빠지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 준비해야 그래야 스스로의 삶과 주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 공부를 하는 건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정도는 돈 공부를 해야 하고 이 돈 공부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자립이 되지 않은 분들을 주변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이 돈 공부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돈 공부 잘 하셔서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금은 팽창의 시기가 아니라 축소시키고 긴축하는 시기니까 어떻게 축소시키고 긴축시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슈들도 잘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돈 공부에 대한 내용을 오랜만에 꺼내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 오늘 공부했고요.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